이 첫 해에는 확실히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한다 이런 업종들이 첫 해에는 주목을 받았고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첫 해가 시작되니까 이런 트럼프스러운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좀 제가 좀 보았는데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트라움 자산운용 대표시죠. 네, 17년차 펀드 매니저를 하신 김기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한국 증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수익률 꼴찌, 네, 이러던 시장이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뭐 2차 전지 섹터라든가 뭐 자동차, 그다음에 신재생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주력으로 그동안 했던 여러 섹터들이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이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국 증시가 너무 어려워서 저 사실 마음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양한 악재가 있는데 사실 금투세 우려로 오히려 좀 많이 뒤덮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만약에 악재였다. 유일한 악재였다면은 금투세 우려가 해소됐을 때 시장이 하루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세 상승 국면이 전환되고 글로벌 자금이나 국내 자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금투세 우려가 해소된 다음에도 사실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좋아지고 이익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실제로 크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도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때도 그렇고요. 이게 좀 피해를 보는 쪽이 좀 많이 있고 수혜를 보는 쪽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약간 펀더멘탈하게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미국보다 약하다 이런 걸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것이 금투세 우려만은 아니다. 이게 저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 제조업 사이클 측면에서 양적으로 막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 게 미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산업 사이클이 좋아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양적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위주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제기업, 제조업 기업들이 모두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특정 어떤 뭐 조선이다, 어떤 방산이다, 어떤 특정 사이클과 호재가 맞물린 곳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가장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밸류업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밸류업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실제로 주식을 많이 사들이면서 밸류업을 했고요. 중국도 심지어 지금 주식을 많이 자체로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수급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밸류업 정책을 시작은 했지만 이 내수에서도 외부에서도 이 수급을 살 주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국내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어디가 좋아지고 어디로 돈이 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미국장으로 오히려 돈을 옮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당연히 돈이 줄어들고요. 기관의 측면에 봤을 때도 이 기관에서도 계속 해외 주식을 늘리고 있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외국인은 더욱 한국의 투자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당연히 글로벌 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주로 포지셔닝 하지만 거기서 아시아를 봤을 때도 일본 시장이 계속해서 사실 좋았잖아요. 일본 시장이 좋았고 이쪽에도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또 사실 좋네 안 좋네 하지만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뭐 부양책을 강하게 낸다. 뭐 아니다 하면서 그쪽에서 오히려 트레이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시장을 외국에서 팔아서 여기서 오히려 소싱을 해서 이 돈을 다른 나라에 얼로케이션하는 이런 창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털 요인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수급 요인 둘 다 안 좋은 상황이라서 국내에서 주도주가 딱 나와서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힘든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테지만 어쨌건 가장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게 이제 이 수급의 문제,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거래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단 이것이 다시 증가해야 그래도 한국 증시가 좀 좋아질 텐데 그러자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돈이 무섭기 때문에 이 좋아지면
어디서든 없는 돈도 만들어서 싸들고 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체질을 개선해서 사실 좋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AI 사이클에서 사실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사이클 때는 사실 유럽과 미국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유럽은 많이 뒤처졌다. 근데 인터넷 사이클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은 다 미국 회사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이클까지는 잘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AI 사이클에서 우리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뭐 투자 규모도 적고 그리고 사실 일단 대표 1등주가 삼성전자가 AI 사이클을 크게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펀더멘탈 요인으로 이 수급을 유인하기는 뭐 미국이나 너무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의견인데 일본식 밸류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식에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이 수급을 공급을 해줘야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거는 그래도 너무 저평가다 사면서 그리고 사면서 또 그 기업들에게도 움직이도록 하고 소액 주주를 위한 정책을 하도록 하면서 주식을 움직여줘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개인 투자가나 다른 외국인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처음에 그 아베노믹스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밸류업을 했는데 처음엔 일본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일본 사람도 주식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부나 뭐 일본의 많은 자금들이 정부에서 움직인 자금들이죠. 자금들이 일본 주식을 사면서 이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들어오고 좋은 걸 보고 나니까 일본의 개인 투자가들도 활성화되고 펀드도 생기고 이런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전반적인 수급 개선이 이 짧은 시일 내에 갑자기 일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쪽을 좀 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시장이 워낙 중국의 전기차 장악과 그다음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강력해서 우리도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IRA라는 형태로 우리가 뭔가 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동력으로 봤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생기면서 불확실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된 주가들도 지금 막 급락을 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 일시적인 어떤 하나의 파동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작년까지 가졌던 성장주로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기대를 이젠 접어야 되는 건지. 이게 뭐 쉽게 제가 접는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전기차에서 세계 전기차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자국의 전기차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는 캐즘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의 헤게모니가 재밌는 것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전기차가 편해집니다. 인프라가 전기차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나 중국이 약간 달성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 타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보조금도 있겠지만 이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이나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 전기차의 캐즘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조금이 좀 축소되거나 했었고 또 미국도 트럼프의 좀 보조금 축소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서 이 높은 공급 증가 대비 이 수요가 충분히 따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보조금 축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돈이 무서워서 이익이 나는 곳에 주가가 오르게 돼 있고 기업이 좋다면은 막 정책으로 괴롭혀도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이미 실적 하향이 시작된 상황, 실적 하향이 이어지고 있고 수요 공급 상황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강력하게 살려줘야 이 선순환이 시작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트럼프나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쪽이 정책을 안 좋게 쓴다면 자생적으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 기대를 좀 낮춰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시장이 주도주였고 증시를 끄는 하나의 동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테마주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리 뭔가 주도주가 새로운 섹터가 AI 말고 또 뭐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글로벌하게 볼 때 이번에 결국 뭐 저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보시면 결국 트럼프가 4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지셔닝 하려는 움직임이 지난 이틀 정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렇다면 AI는 지속될 거예요. AI는 민주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당연히 미국의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결국 트럼프를 봤을 때 트럼프는 과거에
여러 가지 알려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알려진 부분이 이번의 정책도 사실 크게 맥락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금융에 있어서 완화 정책이다. 예, 금융 완화, 금융 제도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또 화석 연료를 상대적으로 좋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트럼프는 또 무슨 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호의적이지 않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 미국의 리쇼어링을 하기 위해 미국의 투자를 증진시키고 미국 내 자원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고요. 국방에 있어서도 좀 각자 도생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여기서 좀 이제는 디테일하게 좀 따져볼 때인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시작이니까요. 제가 원유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좀 드렸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석 연료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에너지 주식 ETF를 사야 되나? 에너지 뭐 오일에 투자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는 오히려 미국의 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서 미국의 점유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데 있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이득을 보겠다. 약간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주를 보는 건 좋은데 그 에너지주 중에 그 에너지 생산해서 파는 회사는 양이 늘지만 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제 약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에너지를 개발하는 쪽, 그리고 그 미드스트림이라고 해서 그 에너지를 운반하는 쪽 이런 쪽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쪽을 보자면 저희는 이제 조선업종이 사실 크게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를 보내는 쪽, LNG 터미널에 투자한 한국 회사도 있어요. 하나 쪽에서 터미널 투자를 실제로 하기도 했고 또 에너지를 수송하는 쪽, 바다에 수송하는 쪽은 한국이 다 담당하잖아요. 이거를 뭐 원유의 형태든 뭐 가스의 형태든 한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이제 방산에 있어서도 또 조선업종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지상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동이나 유럽 중심으로 이제 분쟁 국가 쪽에서 저희가 많이 수출을 했는데 이제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군함 쪽이 또 네. 부각이 됐잖아요. 그런 게 부각되면서 한국에는 조선이 약간 미국의 새로운 그 원유든 에너지 개발 사이클과 방산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오늘 부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세계 제일의 산유국이라고도 요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은 그걸 뽑아서 그걸 이제 내수로도 사용하겠지만 수출하는 쪽으로도 사용할 거고 거기에 뭔가 연결되는 밸류체인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조선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국내에서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거, 그러니까 이 당선이 결정되기 전만 해도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그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수혜를 받을 업종 하면 바이오, 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막상 지금 바이오주의 움직임은 당선되고 나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린 AI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이 어차피 계속 밀고 나갈 방안이고 우리가 또 사실 어느 쪽도 뭐 이쪽을 뭐 안 좋게 하겠다는 뭐 신재생처럼 누가 되면 좋고 안 좋고 이런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둘 다 수혜가 가능한 쪽이고 그래서 미리 주가가 오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먼저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대비 금리 레벨이 높을 것이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도 트럼프 당선 날도 그랬고 그 전부터도 트럼프 흐름이 오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트럼프는 감세를 합니다. 미국 정부를 미국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감세를 하고 당연히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쓰는 돈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채권 발행이 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사실 금리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사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바이오가 부각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은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생물보안법은 둘 다 합니다. 중국의 생물보안법을 딱 보시면 CDMO 쪽은 5개 업체가 70%를 점유하고 있는 되게 과점 사업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2위를 차지하는 회사가 무려 중국의 우시바이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미국이 견제해서 이제 미국의 우방이나 여러 곳에서 새로 수주를 줄 때 이쪽을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으로 오겠다. 이런 큰 흐름은 좀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통과시킬 텐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러니까 우시바이오와 삼성바이오는 또 약간 비즈니스가 달라요. 네. 우시바이오는 이 중형 작은 리액터로 하면서 이 신약 개발 단계에서부터 출시까지 이어가는, 그걸 도와주는 그런 협력 관계로 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는 이미 큰 리액터를 가지고 이제 상업화 그리고 안정성 뭐 이런 것 쪽에서 이제 다음 단계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우시가 삼성바이오로 바로 움직인다? 이것은 약간 좀 주가가 좋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또 빠르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것도 새로 수주하는 부분을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거지, 과거의 거를 막 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 그 적용되는 그 속도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약가를 인하하고 바이오시밀러를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나라에 좋잖아요. 예,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측면에서 민주당도 못지않게 좀 좋은 쪽이었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수혜주까지는 바이오가 수혜주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새 이제 새로 주도주 역할을 그나마 좀 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주인데 예. 좀 어둡게 보시나요? 어둡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회사, 좋아지는 회사가 사실 주가에도 반영이 된다. 왜냐하면 이벤트는, 정치든 어떤 이벤트는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좋아지는 회사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ADC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빅파마가 지금 어려운 부분을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라이센스 아웃하고 뚫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를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전히 저도 이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다, 다음 단계 사업이고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라든가 이런 이 트럼프 당선 때 또 다른 부분, 아까 뭐 조선에 부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금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단기적인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그 바이오주 가운데서 이 4분기 뭐 이어서 계속 내년까지 좀 주목할 만한 바이오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말씀드린 채널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리가켄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리가켄 바이오가 그 ADC 쪽에서 지금 학회라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기도 한데, 이 4분기까지도 계속 모멘텀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당연히 저는 결국 우리나라 회사는 이제 큰 형님과 잘 가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좋은 큰 형님이 있는 거, 이 사이즈가 크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마케팅을 미국 가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채택이 돼서 근데 거기서 같이 함께하면서 크게 갈 수 있는 큰 형님들이 있는 회사가, 저는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켐이나 뭐 예전에 유한양이나 뭐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리가켐은 아직도 시가총액 레벨이 낮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갈 여지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뭐 나중에 10조 가는 그림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걸로 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제 그 연구개발 쪽, R&D 쪽 바이오 외에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약간 미용이랑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게 또 우리나라의 큰 테마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렇죠. 바이오라면 뭐 톡신이라고 해서 또 바이오랑 바이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미국 쪽 수출이 두 회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휴젤 같은 회사, 휴젤 같은 회사는 미국을 이제 뚫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오히려 업사이드가 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막 많이 나갈 테니까 휴젤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오다 봤는데 시장에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 전에 급등을 많이 했기도 했고요. 근데 많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큰 국면에서 볼 때 이 지금 수출 데이터가 좋은 회사들이 지금 떨어진 회사들이 많아요. 화장품 이렇게 약간 노이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 톡신 쪽이나 이쪽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어서 휴젤, 그리고 이 미국의 에볼루스를 통해서 나가는 대웅제약 같은 그런 회사들은, 그리고 파마 리서치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미국 수출 그리고 이제 다른 글로벌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숫자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이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회사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약간 실적 하향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바뀐 환경에서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좀 매력적으로 볼 만한, 주목할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을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시대는 시작되면은 그 섹터가 크게 바뀌는 걸로 항상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그때 금융이라든가 러셀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소형주 지수 이런 것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다음에 막 화석연료 관련해서 막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막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산업재 그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트럼프의 끝까지 최고 수익률 종목이었냐? 그건 아니기도 해요. 결국 뭐가 최고 종목이었을까요? 최고 종목은 그냥 IT였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어차피 세상의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IT가 결국 그 종국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로 4년차에 끝나게 되었지만 이 첫 해에는 확실히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한다 이런 업종들이 첫 해에는 주목을 받았고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첫 해가 시작되니까 이런 트럼프스러운 종목들이 무엇인가를 좀 제가 좀 보았는데요. 뭐 미국 시장에 어떤 종목이 반응을 하는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리서치들 이런 걸 조합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시대에 그럼 먼저 금융규제 완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규제 완화. 트럼프는 금융규제 완화를 뭐 트럼프 1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또 이어갈 텐데 그런 회사들이 일단 저희가 이번에 미국 시장 보면 막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첫째. 그리고 당연히 주요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금융규제 완화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상업은행도 있겠지만 IB들이죠. IB들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좀 덜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경쟁력 있는 제프리스 같은 회사, 뭐 골드만삭스, 뭐 모건스탠리 이런 회사들이 금융 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IT에 투자하는 이유는 IT가 성장 동력이 좋기 때문이죠. 근데 금융회사는 뭐 배당도 많이 주고 밸류에이션 싸고 뭐 캐시플로우 너무 좋고 특히 미국 회사들은요 너무 좋고 한데 성장성 없다 이거 하나가 약점이잖아요. 근데 그 성장성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그리고 규제 완화 이걸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IB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상당히 안 알려져 있는 쪽이지만 사모펀드들도 막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 사모펀드가 상장 회사가 뭐 블랙스톤, KKR 등 세계 뭐 1, 2등을 하는 유수의 사모펀드 상장이 돼 있는데 이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들이 미국 경제가 또 트럼프가 말하는 게 비즈니스 활성화잖아요. 비즈니스 활성화 때 당연히 이걸 도와주고 인수합병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이 재밌는 점이 그럼 누가 트럼프를 지지했냐도 막 되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게 지금의 투자 포인트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뭐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많은 테크 기업들이 민주당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트럼프를 지지했으면 수혜가 없겠지만 다 민주당 쪽에 섰는데 혼자 강력하게 트럼프를 밀어준 이 두 분은 엄청난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무슨 뭐 이렇게 불법을 해주는 건 아니겠지만 뭐 미국의 주가도 반응을 하는 거 보면 오라클도 테슬라와 함께 그날 당일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블랙스톤 이런 쪽도 사실 지지합니다. 그래서 네. 이쪽도 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미국에 우리가 이름 모르는 지방은행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지방은행이야말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백척간두에 서 있던 적도 있었잖아요. 막 저희가 SVB 사태도 봤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렇지만 미국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살아났는데 이 회사들도 이 금융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텐데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크고 이제 올라갈 여지가 많고 싼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큰 투자 아이디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 이런 아이코닉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지방은행 ETF가 있고 뭐 DPST 같은 지방은행 ETF가 있는데 이 지방은행 ETF가 트럼프 당선 날 40%가 올랐더라고요.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금융 관련이 이제 트럼프의 주요 수혜주고 좀 제가 좀 약간 재밌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 트럼프와 항공주, 트럼프와 크루즈 뭐 이렇게 거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연관고리를 찾았습니다. 그 연관고리가 뭐냐면 트럼프가 되면 아까 화석연료 개발하고 공급을 증가시키고 인플레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가를 가장 많이 코스트를 쓰는 곳이 어디냐? 결국 항공과 크루즈잖아요. 그래서 항공주는 코스트 요인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비용 절감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투자 포인트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로 매출까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출의 요인은 그 트럼프가 비즈니스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트래블이 많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보더라고요. 즉 출장. 출장이 항공사한테 여행보다도 더 고마진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 대형 항공사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시대에 맞이해서 좋아질 섹터와 종목들 한번 좀 나열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네, 투자하시는데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트라움 자산운용 김기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